입양한 딸 유진이의 목소리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한정식집 중 하나인 청담각의 우아한 별실에 울려 퍼졌다. 사위인 강혁과 10대 손주들, 심지어 내 친아들 민준까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테이블 주위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굴욕과 무시 끝에 나는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 때가 왔다고 결심했다. 엄마, 다른 자리 알아보세요. 여긴 중요한 사람들만 앉는 곳이에요. 그 말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한정식집 중 하나인 청담각의 품격 있는 공기를 갈랐다. 그 말을 내뱉은 것은 다름 아닌 내 입양딸 유진이었다. 뒤이은 침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곧 사위 강혁, 10대 손주들인 지훈과 수아, 심지어 내 친아들 민준이 앉아있는 테이블 주위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두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되는 양 즐거워했다. 나는 지팡이에 기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는 시선에 얼굴이 굴욕감으로 불타는 듯했다. 수정 샹들리에가 하얀 식탁보와 반짝이는 은수저 위로 황금빛 조명을 쏟아냈지만 내 가슴 속에는 액체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퍼져나갔다. 내 이름은 박정숙이다. 올해 61 고빈 나는 30해 전 유진이가 겨우 8살 때 입양했다. 30년 동안 사랑과 지지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지만 내 가족 안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유일하게 불편해 보이는 사람은 테이블 끝에 앉아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는 내 친구 혜경뿐이었다.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조용한 무언가가 오고 갔다. 일종의 이해였다. 유진아, 그건 재미있는 농담이 아니었어. 나는 심장을 단검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에이, 엄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민준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으며 끼어들었다. 그냥 장난이잖아요. 유진이 성격 아시면서. 나는 유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38살이 된 유진이는 바깥 세상에는 헌신적인 딸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했다. 30년 동안 나는 유진이에게 모든 최고의 것을 주었다. 비싼 옷, 최고의 교육, 그리고 그녀가 시도했던 모든 사업에 대한 지원까지. 한편 45살인 내 친아들 민준도 똑같은 사랑과 기회를 받았다. 차이점이라면 민준은 결점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존중은 보였다는 것이다. 반면에 유진이는 해가 갈수록 원망을 키워가는 듯했다. 마치 나의 관대함이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날 저녁 식사는 유진이의 최근 사업인 고가 의류 부티크 개업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나도 2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보태주었다. 나는 항상 유진이의 프로젝트를 돕고 있었다. 2년 전 민준이가 소프트웨어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 대출을 요청했을 때도 같은 금액을 지원했다. 차이점은 그는 이미 상환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저녁 식사는 내가 없는 사람인 양대화가 흘러가며 길어졌다. 유진이는 새로 들여온 수입 의류 컬렉션에 대해 자랑했다. 지훈이는 골프 레슨에 대해 이야기했고 강혁은 은행에서 승진한 것을 자랑했다. 내가 대학 교수직에서 은퇴한 후 오랜 꿈이었던 수채화 전시회를 지난주에 열었다는 말을 꺼내려 하자 손녀 수아가 말을 잘 됐네요 할머니. 강혁 아빠, 뉴욕 여행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내뱉어지는 모든 말, 무관심한 모든 시선, 모든 방해는 작은 상처처럼 느껴졌다. 디저트가 나올 때쯤 나는 완전히 움츠러들었고 익숙한 투명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 무거운 외투처럼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아직 재정적으로 쓸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겨우 용납되는 불편한 유물처럼 느껴졌다. 그때 웨이터가 계산서를 들고 다가와 가죽 폴더를 내 바로 앞에 놓았다. 이게 뭐니? 내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유진이의 웃음소리가 부자연스럽고
잔인하게 들렸다. 아,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오늘 저녁은 엄마가 쏘시는 거예요. 결국 그게 할머니들이 할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가족들한테 팍팍 쓰는 거요. 팍팍 쓰는 거. 그 단어가 거의 목이 메어 나왔다. 2주 전에 내세 가게에 2천만 원이나 줬는데 이제는 축하 저녁 식사까지 내라고? 민준이가 말을 보탰다. 엄마가 그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큰 집에서 혼자 사시고 연금도 넉넉하게 받으시는데 가죽 폴더를 열자 내 손이 떨렸다. 총액이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47만 8천 원. 그들은 가장 비싼 와인과 여러 전체 요리, 가장 고급스러운 메인 요리를 주문했다. 지훈이는 단지 그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저트를 2개나 시켰다. 이건 못 내겠다. 나는 폴더를 닫으며 말했다. 유진이의 미소가 즉시 사라졌다. 내셔야죠? 엄마가 항상 내셨잖아요? 원래 엄마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짙은 안개처럼 긴장감이 테이블을 감쌌다. 수십 년 지기 친구이자 부산의 유력한 사업가였던 남편과 사별한 혜경은 날카로운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흠잡을 데 없이 손질된 은발과 꼿꼿한 자세로 여전히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이번엔 아니야. 나는 가죽 폴더를 웨이터에게 돌려주며 대답했다. 제 요리랑 음료값만 따로 계산해주세요. 웨이터는 나와 유진이 사이를 불안하게 쳐다보며 망설였다. 엄마, 유치하게 굴지 마세요. 유진이가 쉿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추한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엄마들이 자식들을 지원하는 건 맞지만 그들의 모든 변덕을 영원히 책임질 의무는 없어. 특히 무례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는 말이야. 강혁이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다. 장모님, 그냥 농담이었잖아요. 이렇게 소란 피우실 것까지는 없어요. 소란? 내 목소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커졌다.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놓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는 그 특권을 누리는 대가로 거의 50만 원을 내라고 기대하는 게 정상이야? 민준이 눈을 굴렸다. 항상 저렇게 드라마를 만드신다니까. 우리가 왜 엄마 빼고 외식하는 걸 좋아하는지 알겠네. 그 말은 뺨을 맞은 것처럼 아팠다. 사실이었구나. 그들은 나 없이 모임을 가졌고 아마도 내 돈으로 마련한 안락함을 즐기면서 나를 비웃었을 것이다. 잠깐만요. 그 자리에 내려앉은 침묵을 깬 것은 혜경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핸드백을 집어들며 일어섰다. 정수가, 이제 충분해. 우리 가자. 자네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있자니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혜경 이모님, 유진이는 즉시 다정한 목소리로 태도를 바꿨다. 밤은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혜경은 유진이를 차갑게 쳐다봤다. 오늘 볼 건 다 봤다. 넌 내 어머니를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해. 나도 일어섰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갑작스러운 안도감이 밀려왔다. 혜경과 나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다. 그녀는 내 인생 전체를 알고 있었다. 남편 성진과의 결혼, 민준이가 겨우 15살 때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일, 그리고 몇 년 후 민준이에게 여동생을 만들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유진이를 입양하기로 한 내 결정까지. 엄마, 오늘 일 후회하게 될 거예요. 유진이가 거의 감추지 않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입양딸, 30년 전 내가 집으로 데려왔던 겁에 질리고 희망에 찼던 소녀와는 너무나 달라져 버리니 아름답고 잔인한 여자를 아니, 유진아, 오랜만에 처음으로 후회하지 않을 것 같구나.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등 뒤에서 혼란스러운 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을 들었다. 웨이터는 계산을 요구하고 유진이는 기다리라고 소리치고 강혁은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울의 밤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몇 년 동안 나를 옥죄어 오던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탈출한 기분이었다. 근처 정원의 치자꽃 향기가 막 내린 비냄새와 섞여
새로운 시작의 느낌을 주었다. 괜찮아? 혜경이 그녀의 고급스러운 차에 앉아 물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와 차량의 정숙함이 외부 세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고치 같았다. 아니,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아질 것 같아. 혜경은 몇 분간 말없이 운전하다가 시내 중심가의 조용한 카페에 차를 세웠다. 부드러운 노란 조명과 나지막이 흐르는 재즈, 음악이 있는 아늑한 곳이었다. 비밀을 털어놓기 좋은 분위기였다. 정수가,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우리가 한적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자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늘 밤 일어난 일, 처음이 아니지? 눈물이 핑 돌았다. 목구멍에 맺힌 응어리가 주먹만 한 것 같았다. 아니, 최근 몇 년 동안 더 심해졌어. 네가 은퇴한 후부터겠지. 존경받는 교수에서 그저 돈 나오는 은행이 된 후부터. 혜경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그 말의 진실이 강타처럼 느껴져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5년간 내가 대학에서 역사학 교수직을 그만둔 이후로 아이들과의 역학관계는 급격히 변했다. 돈 요구는 더 잦아졌고 존중은 점점 줄어들었다. 혜경아, 걔들은 날 노망난 늙은이 취급해. 내 유일한 쓸모가 수표에 서명하는 것뿐인 것처럼 말이야. 혜경이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덮었다. 그녀의 피부는 비단 종이처럼 얇고 나이 반점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손길에서는 힘이 전해졌다. 정수가, 우리 40년 넘게 친구야. 내가 부산에서 남편 태환 씨를 잃었을 때 넌 내게 힘의 기둥이었어.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의 회사를 경영하는 걸 도와줬지. 난 절대 그걸 잊지 않아.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혜경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그녀를 돕기 위해 회계와 경영학을 밤새워 공부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가 슬픔과 불안감과 싸우는 동안 계약서와 재무 보고서를 해독하며 함께 동이 틀 때까지 앉아 있었던 날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다.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야. 나 아파, 정수가. 주변 세상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카페의 소음,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 대화의 웅성거림, 부드러운 음악,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귀에서 멍한 소리만 났다. 뭐라고? 아니야. 췌장암 사기. 3달 전에 발견했어. 의사들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 혜경의 고백은 눈사태처럼 나를 덮쳤다. 내 친구, 수년간 내 힘의 기둥이었던 그녀가 죽어가고 있었다. 우리 주변의 카페는 계속 움직였다. 웨이터들은 테이블을 서빙하고 손님들은 대화를 나누고 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동안에도 삶은 평범하게 흘러갔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혜경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이미 받아들인 자의 지혜가 담긴 그런 미소였다. 먼저 내 주변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몇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뭘 확인해? 내 아이들이 널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눈은 한 번도 내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몇 년 동안 멀리서 지켜봤어. 유진이와 민준이가 점차 변하는 것을, 사랑스러운 아이들에서 널 그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어른으로 변해가는 것을. 나는 그녀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변화는 수십 년에 걸쳐 바위를 침식하는 물처럼 느리고 거의 감지할 수 없었다. 작은 무례함이 점점 커졌고 무언가 필요할 때가 아니면 전화는 뜸해졌고 내가 내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참을성 없는 시선을 보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 나는 확신보다는 습관적으로 변호하려 했다. 아니, 혜경이 은색 눈썹을 치켜 세웠다. 정수가, 넌 방금 내 딸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어. 넌 이방인 취급을 받은 저녁 식사에 거의 50만 원을 낼 뻔했어. 그건 재정적, 정서적 학대야. 그녀의 말은 내가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의 무게로 나를 강타했다. 몇 년 동안 나는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민준이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유진이는 입양되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그저 자신들의 말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할 뿐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 나는 갑자기 늙고 지친 기분으로 물었다. 내 자식들이잖아. 그리고 난 걔들을 사랑해. 알아. 혜경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하지만 사랑이 학대를 허용하는 건 아니야. 때로는 사랑이란 선을 긋는 것이고 때로는 결과를 감수하게 하는 것이지. 그녀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된 값비싼 핸드백을 열어 두툼한 봉투를 꺼내 우리 사이의 테이블 위에 놓았다. 종이는 두꺼웠고 유명 법무법인의 로고가 찍힌 봉인이 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내 유언장이야. 혜경은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제안이기도 하지. 나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혜경이 미소 지었다.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미소였다. 정수가 부산에서 태환 씨가 죽었을 때 넌 내게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줬어. 그의 회사를 경영하는 법을, 남자 임원들이 나를 얕보지 못하게 하는 법을 보여줬지. 넌 번창하던 사업을 제국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줬어. 사실이었다. 태환 씨의 지휘 아래 중견 수입업체로 시작했던 회사는 혜경의 리더십 아래 물류, 기술, 소매업에 지주를 둔 한국 중부 지역 최대의 기업 그룹 중 하나로 성장했다. 회사 가치가 지금은 거의 600억 원에 달해. 혜경이 계속했다. 그리고 난 물려줄 자식이 없어. 나는 침을 삼켰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 주변의 카페는 마치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작아진 듯했다. 혜경아, 안 돼. 난 항상 모든 걸 너에게 남겨줄 생각이었어. 그녀는 내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다. 넌 내가 가져보지 못한 자매와도 같았으니까. 하지만 내 아이들이 널 대하는 걸 보고 나니 그들이 모든 걸 낭비할까봐 두려워졌어. 돈뿐만 아니라 내가 쌓아온 유산까지도. 정확히 뭘 제안하는 건데? 나는 불안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물었다. 혜경이 봉투를 내 쪽으로 밀었다. 열어봐.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열고 한 묶음의 법률 서류를 꺼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헤엄치는 것 같았다. 읽는 동안 숨이 점점 가빠졌다. 이건 일종의 게임이야. 내가 서류 내용을 소화하려 애쓰는 동안 혜경이 설명했다. 내 아이들을 위한 시험이자 너를 위한 시험이기도 해. 유언장은 나를 혜경의 모든 재산의 주요 상속인으로 지정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나는 아이들과 명확한 선을 그어야 했다. 더 이상의 돈, 재정적 지원, 학대 허용은 없었다. 만약 내가 시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선을 지키면 상속은 확정될 것이었다. 만약 네가 실패하면,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면,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은 자선단체로 갈 거야. 너나 그들에게는 단 1원도 돌아가지 않아.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나는 망연자실해서 물었다. 넌 배은망덕한 자식들을 위한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 이상이 될 자격이 있으니까. 내 돈이 그 가치를 알고 현명하게 사용할 사람에게 가길 바라니까.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내게 남은 몇 달 동안 네가 너의 존엄성과 힘을 되찾는 것을 보고 싶으니까. 나는 내 친구,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내 안위를 더 걱정하는 이 비범한 여인을 바라보았다. 만약 걔들이 변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으면? 내가 물었다. 혜경의 미소는 희망적이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렇다면 마침내 너의 자식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겠지. 하지만 정수가 그들이 변하지 않을 가능성, 돈이 끊겼을 때 진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해. 나는 그 순간의 무게, 내 앞에 놓인 선택을 느꼈다. 이대로 무례와 학대를 돈으로 막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선을 긋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잃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고백했다. 넌 할 수 있어? 혜경이 확신에 차 말했다. 37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많은 이들이 미쳤다고 말릴 때
8살 소녀를 입양하고 대학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 중 한 명이 된 바로 그 여자. 그 여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에 3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하나는 유진이, 하나는 민준이, 그리고 하나는 강혁에게서 온 것이었다. 모두 분노에 차 있었고 레스토랑에서의 내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그 누구도 누가 계산서를 지불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즉시 답장하는 대신 집 뒤뜰 베란다에 앉았다. 그곳은 서울의 부촌 중 한 곳에 있는 널찍한 집으로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내 저축으로 산 곳이었다. 정성껏 가꾼 정원이 있는 마당은 달빛 아래 부드럽게 빛났다. 이곳은 항상 나의 피난처이자 성역이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했다. 42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 성진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10대 아들과 불확실한 미래만 남겨진 채 홀로 남았다. 무너지는 대신 나는 일에 몰두했다. 슬픔을 목표로 바꾸었고 민준이를 키우면서 학계에서 승진하며 대학에서 가장 헌신적인 교수 중 한 명이 되었다. 유진이를 입양한 것은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한 결정이었다. 이미 15살 아들이 있는 37의 미혼 여성이 버려진 상처가 있는 8살 소녀를 입양하는 것. 재앙의 공식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보육원에서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커다란 눈을 가진 아이를 보았고 그녀가 내 딸이라는 것을 알았다. 초기 몇 년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유진이는 악몽을 꾸고 분노를 터뜨렸으며 깊이 뿌리 박힌 불안감을 보였다. 하지만 방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웃음소리, 날카로운 지성, 그리고 맹렬한 결단력도 가지고 있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약간의 저항이 있었지만 곧 든든한 오빠가 되어주었다. 언제부터 모든 것이 변했을까? 결정적인 순간은 없었다. 그저 점진적인 침식이었을 뿐이다. 민준이는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다. 유진이는 대학을 중퇴하고 여러 번의 실패한 연애를 거치고 여러 사업을 시작하고 접으며 더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두 아이 모두 나를 한 인간으로서보다는 자원으로 보기 시작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유진이었다. 엄마, 빌어먹을 전화 좀 받아요.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어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을 굳혔다. 해경이 옳았다. 선을 그을 때가 되었다. 나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두 아이에게 보냈다. 내일 오후 3시에 우리 집에서 정중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소리 지르거나 비난하지 말고 내가 전할 몇 가지 변화가 있다. 나는 그 후 휴대폰을 완전히 꺼버렸다.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뒤따른 침묵은 두려우면서도 해방감을 주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다시 켜자 수십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하나같이 이전 것보다 더 붕괴한 내용이었다. 나는 모든 메시지를 무시하고 다가올 대결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냈다. 오후 2시 55분 초인종이 울렸다. 유진이가 그곳에 서 있었다. 디자이너 옷으로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지만 잠을 설친 밤을 드러내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녀 뒤에는 민준이가 똑같이 피곤해 보였고 평소의 비즈니스적인 모습에 보기 드문 흐트러짐이 보였다. 놀랍게도 강혁도 불편한 표정으로 함께 와 있었다. 들어오너라. 나는 차분하게 말하며 차를 준비해둔 거실로 그들을 안내했다. 어젯밤에 대체 무슨 짓이었어요? 유진이는 내 정중함에 대한 요청을 완전히 무시하고 즉시 말을 시작했다. 유진아, 나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말했다. 존중하며 말할 수 없다면 이 대화는 여기서 끝이다. 그녀는 내 말투에 놀라 눈을 깜빡였다. 마치 내가 외국어로 말한 것 같았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우리한테 거의 50만,
원짜리 계산서를 남겨두고 가셨잖아요. 그건 너희가 만든 계산서였지. 내가 대답했다. 나를 초대한 저녁 식사에서 나는 모욕을 당했고 그 후에는 내가 계산하기를 기대했지. 그냥 농담이었어요. 엄마. 민준이가 회유적인 어조로 끼어들었다. 유진이가 중요한 사람 어쩌고 한 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어젯밤만의 일이 아니야. 나는 말을 이었다. 이건 하나의 패턴이었어. 너희는 나를 엄마가 아니라 은행으로, 인격체가 아니라 지갑으로 대했어. 강혁이 헛기침을 했다. 장모님, 제 생각엔 좀 과장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하는 거 아니야, 강서방. 그리고 자네 의견은 묻지 않았어. 내 직설적인 대답은 나 자신만큼이나 그를 놀라게 했다. 마치 내가 잊고 지냈던 새로운 박정숙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 대체 왜 이러세요? 유진이가 짜증과 진심 어린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 혜경 이모가 엄마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라도 집어넣은 거예요? 너희가 쓴 밥값을 너희가 내야 한다는 사실을 혜경이 탓으로 돌리지 마라.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건 그녀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진실을 마침내 인정하게 된 나 자신 때문이야. 나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제스민 향이 내 결심을 굳건하게 했다. 오늘부터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거다. 첫째, 더 이상의 돈은 없어. 대출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도, 어떤 종류의 재정적 지원도 없을 거야. 뒤이은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세 사람은 마치 내가 서커스단에 입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나를 쳐다봤다. 유진이의 표정은 불신과 분노 사이를 오갔고 민준이는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는 듯 보였다. 진심은 아니시죠? 민준이가 마침내 말했다. 아주 진심이야. 너희는 어른이다. 민준이는 45, 유진이는 38, 강서방은 42. 이제 너희 자신의 재정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할 때야. 유진이가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나무 바닥에 끌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말도 안 돼요. 저 이제 막 부치크 열었어요.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요.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난 이미 너에게 2천만 원을 줬다. 나는 상기시켰다. 그걸 현명하게 사용하렴. 엄마. 민준이가 사업을 성사시킬 때 사용하던 가장 합리적인 어조로 시도했다. 어젯밤 일로 화나신 건 이해하지만 이건 너무 과하세요. 가족끼리는 서로 돕는 거잖아요. 그래, 돕는 거지. 나도 동의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는 아니야. 너희 중 누가 마지막으로 날 도와준 게 언제였니? 진심으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본 게 언제였어? 뭔가 부탁하지 않고 나를 찾아온 게 언제였지? 그들의 얼굴에 진실이 드러났다. 아주 오래전이었다. 내 말 뒤에 이어진 침묵은 무겁고 불편했다. 유진이는 팔짱을 꼈고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빛났다. 민준이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버르신 관자놀이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강혁은 마치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가족 드라마에 끌려온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이거 무슨 중년의 위기 같은 건가요? 유진이가 마침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2달 뒤면 68이 되시는데 갑자기 자기 자식들을 끊어내시겠다니. 끊어내는 게 아니야.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돈줄을 끊는 거지. 너한테는 그게 큰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유진이가 쏘아붙였다. 그럼 이제 부치크는 어떡하고요? 비용도 있고 지불해야 할 공급업체들도 있는데 다른 사업가들이 하는 대로 해라. 은행 융자를 알아보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더 열심히 일하거나. 나는 목소리를 단호하게 유지했다. 더 이상 내 사업을 지탱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여동생보다 항상 더 전략적이었던 민준이는 접근 방식을 바꿨다. 엄마, 저희는 엄마가 걱정돼요. 이런 행동은 정상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관대하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기댈 수 있어. 나는 분명히 했다. 전화해도 되고 찾아와도 되고 대화해도 돼. 단지 돈만 더 이상 요구하지 마. 그 늙은 여자 짓이야. 유진이가 갑자기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혜경 이모가 이 뒤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아줌마가 엄마한테 뭘 제안했어요? 등골이 오싹했다. 유진이가 잠재적인 이점이나 위협의 원천을 얼마나 빨리 파악할 수 있는지 놀라웠다. 기회에 대한 그녀의 직감은 항상 날카로웠다. 혜경이는 내 결정과 아무 관련 없어. 나는 부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그녀의 영향력은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내 것이었다. 이건 우리 사이의 문제야. 침묵을 지키던 강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장모님, 제 생각에 유진 씨와 민준 씨가 하려는 말은 이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다는 겁니다. 어제는 평소에 장모님이셨는데 오늘은 다른 사람 같아요. 어쩌면 난 항상 이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강서방.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어쩌면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지. 너희의 사랑을 사려고 애쓰면서 말이야. 저희 사랑을 사려고요? 민준이는 진심으로 불쾌해 보였다. 그건 불공평해요, 엄마. 그래?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너희 중 누가 마지막으로 뭔가 부탁하지 않고 나를 찾아온 게 언제였니?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한 게 언제였지? 내 수채화 전시회에 참석한 적은? 뭔가 도와주겠다고 나선 적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우리 모두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합의점이야. 나는 잠시 후 말을 이었다. 나는 너희의 엄마로서 여기 있어. 너희와 내 손주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재정적인 수도꼭지는 완전히 잠갔다. 유진이가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나무 바닥에 끌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엄마가 우리를 필요로 할 때 분명히 필요하게 될 거예요. 나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엄마의 자존심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보죠. 자존심이 아니야, 유진아. 자존감이지. 그녀는 디자이너 핸드백을 집어들고 문으로 향했다. 가요, 여보. 여기서 더 할 얘기 없어요. 강혁은 망설이며 갈등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주 잠깐 동안 나는 그의 눈에서 존경심 같은 것을 본 것 같았지만 그는 이내 아내를 따라 나섰. 민준이는 자리에 앉아 내가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거실은 이제 부모님께 물려받은 낡은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리는 불안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너도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니? 유진이와 강혁이 나간 후 현관문이 닫히자 내가 물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뭘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너무 갑작스러워요. 인생이 가끔 그런 법이지.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 모든 걸 좀 소화해야겠어요. 유진이는 몇 주 동안 길길이 날뛸 거예요. 아마도 그렇겠지. 나는 동의했다. 문 앞에서 그는 멈춰서서 돌아섰다. 괜찮으세요? 정말로요? 그것은 그가 몇 달, 아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아니에 대해 진심으로 물어본 질문이었다. 나는 메마른 땅의 새싹처럼 연약한 작은 희망의 싹을 느꼈다. 내 길을 찾아가고 있단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민준이가 나간 후 나는 조용한 거실에 홀로 앉아 가볍게 떨었다. 해냈다. 명확한 선을 긋고 더 이상 이용당하기를 거부했다. 그 느낌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혜경이었다. 어떻게 됐어?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예상했던 만큼은 됐어. 내가 대답했다. 유진이는 화가 나서 나갔고 민준이는 혼란스러워해. 오늘 난 내 자식들을 잃은 것 같아. 아니면 혜경이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그들에게 그들이 항상 되어야 했던 사람이 될 기회를 준 걸지도 몰라. 그 후 몇 주는 기묘한 침묵의 시간이었다. 유진이에게서는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통 없었고 민준이에게서는
내가 정신을 차렸는지 묻는 짧은 문자만 왔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 시간을 나 자신을 재발견하는 데 썼다. 수채화에 더 몰두했고 소홀했던 오랜 친구들을 만났으며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가입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띄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혜경과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야위고 몸은 더 연약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그 맹렬한 강렬함을 유지했다. 그러다 우리가 대치한 지 4주째 초.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15살 손녀 수아의 학교였다. 박정숙 할머님, 수아가 지금 양호실에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쓰러졌는데 부모님 대신 할머님께 전화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학교 양호실 의자에 앉아있는 수아를 발견했다. 구겨진 교복을 입은 아이는 작고 연약해 보였다. 창백한 얼굴이 나를 보자 희미하게 밝아졌다. 할머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이 옆에 앉아 두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얘야? 양호 선생님이 다가왔다. 체육 시간에 쓰러졌어요. 혈압이 낮고 요즘 잘 먹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먹지 못했다. 나는 손녀를 바라보며 이제야 야윈 얼굴과 눈 밑에 다크서클을 알아차렸다.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 둘이서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아가 양호 선생님을 불안하게 쳐다보며 물었다.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자리 비켜드릴게요. 문이 닫히자 수아는 소리 없는 눈물을 터뜨렸다. 모든 게 엉망이에요, 할머니, 전부 다요. 나는 아이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살이 빠진 것 같았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렴. 엄마 아빠가 계속 싸워요. 아이는 흐느끼며 설명했다. 그날 식당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계속 소리만 질러요. 가게가 잘 안 된대요. 엄마는 할머니가 돈을 더 안 줘서 그렇다고 하고, 아빠는 엄마가 정신 차리고 사업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해요. 가슴이 아팠다. 네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니 정말 미안하구나. 수아는 교복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지금 집에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엄마가 모든 돈을 가게에 쏟아붓고 있어요. 할머니가 한 일 때문에 우리가 생존 모드에 돌입해야 한다고, 아껴야 한다고 했어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그은 선이 무고한 손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나의 선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유진이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자기 자식들의 안녕보다 실패한 사업을 우선시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오늘 뭐 먹었니? 내가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당장 해결하자. 우선 점심부터 먹고 그 다음에 양호 선생님과 얘기하고 오늘은 할머니 집으로 데려갈게. 수아의 눈이 동그래졌다. 엄마가 엄청 화낼 거예요. 네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근처 식당에서 수아가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한 접시를 뚝딱 해치우는 든든한 점심을 먹은 후 나는 유진이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4번째 신호음 만에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는 즉시 방어적이었다. 이제 또 뭐해요? 수아는 나랑 있다. 나는 차분하게 알렸다. 오늘 학교에서 영양 부족으로 쓰러졌어. 반대편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지금 뭘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 없어. 유진아, 사실을 전달하는 거야. 수아는 오늘 밤 나랑 같이 있을 거다. 내일 너랑 강서방이 저녁 먹으러 와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구나. 엄마의 육가에 대한 설교는 필요 없어요. 유진이가 쉿소리를 냈다. 이건 너나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수아와 지훈이에 대한 얘기야. 정말 내 자식들을 생각한다면 내일 저녁 7시까지 여기로 와. 놀랍게도 유진이는 다음날 저녁 강혁과 지훈이와 함께 나타났다. 평소 자신감 넘치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거만했던 손자는 피곤하고 초췌해 보였다. 가족 내의 긴장이 두 10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간단하지만 푸짐한 저녁을 준비했다.
식사 내내 분위기는 긴장되고 조용했다. 마침내 유진이가 포크를 세게 내려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군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보다 엄마가 더 잘 먹일 수 있다고 자랑하시려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야. 해결책은 뻔하잖아요. 유진이가 쏘아붙였다. 돈 문제로 부리는 이 어리광 그만두시고 예전처럼 우리를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지훈이가 끼어들었다. 엄마가 돈 관리 못하는 게 할머니 탓은 아니잖아요. 뒤이은 침묵은 날카로웠다. 유진이는 방금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아들을 쳐다봤다.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해? 사실이잖아요. 지훈이는 쌓인 좌절감을 풀어내듯 말을 이었다. 할머니가 가게에 2천만 원이나 주셨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다 망했잖아요. 아무도 안 사는 그 말도 안 되는 이탈리아 재고를 사들이고 쇼핑몰에서 제일 비싼 자리를 임대하고 이제 고통받는 건 우리라고요. 강혁이 불편하게 헛기침을 했다. 지훈아, 엄마한테 예의를 지켜라. 아빠는요? 지훈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섰다. 불평만 하고 도와주려고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적어도 민준 삼촌은 할머니 돈 타령 안 하고 자기 사업이라도 제대로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그때까지 조용했던 수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두 분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밤에 소리 지르는 거 안 듣고 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진이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분노의 가면이 벗겨지고 더 연약한 무언가가 드러났다. 그 순간 나는 수십 년 전 집으로 데려왔던 8살 소녀의 모습을 얼핏 보았다. 노력하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모든 걸 제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혼자서 말이지. 내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항상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돈뿐만 아니라 진짜 도움을 주겠다고 했을 때조차도. 유진이는 혼란스러운 듯 나를 올려다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몇 번이나 재무관리, 사업 운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니? 넌 항상 더 쉬운 길, 즉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냥 돈을 더 요구하는 길을 택했지. 강혁이 모두를 놀라게 하며 말했다. 장모님 말씀이 맞아요, 여보. 당신 어머니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당신은 그냥 다 만들어진 생선만 원했어. 강혁의 말은 테이블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유진이는 남편에게 배신당한 듯 그를 마주 보았다. 나는 그녀가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지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가 막혔다. 한 번도 몰랐어. 그것은 너무나 드문 취약성의 순간이라 테이블에 있던 누구도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엄마의 팔을 만졌다. 지훈이는 이전의 폭발에도 불구하고 항상 강했던 엄마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보며 불편해 보였다. 유진아,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문제는 능력 부족이 아니었어. 넌 똑똑하고 결단력 있고 카리스마가 있지? 문제는 네가 정말로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내가 항상 더 많은 돈으로 어떤 실수든 해결해 주었으니까. 그녀는 얼굴을 드러냈다. 눈이 붉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내 안전망을 뺏어갔어요. 그래, 나는 확인했다. 네가 그것 없이도 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야. 강혁이 다시 한번 나를 놀라게 하며 말을 꺼냈다. 장모님 말씀이 맞아요, 여보. 우리 스스로 가족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나는 새로운 존경심으로 사위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에게는 내가 항상 가정했던 수능적인 남자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유진이가 진심으로 길을 잃은 듯 물었다. 첫째, 내가 대답했다. 아이들은 너희 집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잠시 우리 집에 와 있을 거다. 말다툼도 없고 결핍도 없이.
놀랍게도 유진이는 반대하지 않았다. 둘째, 나는 계속했다. 더 이상 돈은 주지 않겠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을 줄 수 있어. 지식이지. 내가 투자자가 아니라 멘토로서 네 사업을 분석하고 구조 조정하고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겠다. 엄마는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유진이가 평소에 불신이 섞인 목소리로 지적했다. 아니지. 나도 동의했다. 하지만 난 부산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사업가 중 한 명과 40년 넘게 친구로 지냈어. 나도 배운 게 좀 있지. 해경에 대한 언급에 유진이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셋째, 나는 결론 지었다. 우리 모두는 돈이나 기대가 아닌 상호 존중과 진정한 사랑에 기반한 가족이 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해. 그 후 며칠 동안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지훈이와 수아는 내 집의 손님방에 머물렀고 긴장 없는 환경에서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았다. 나는 유진이와 함께 부티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혼란스러운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파악하고 회복 계획을 세웠다. 놀랍게도 방어적인 태도를 벗어던진 유진이는 열성적인 학생임이 드러났다. 나는 권리와 원망의 껍질 아래 진정으로 성장하도록 도전받아 본 적 없는 똑똑한 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진작 저한테 이걸 배우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우리가 예상 현금 흐름을 검토하면서 그녀가 물었다. 네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네 사랑을 사느라 바빠서 너를 진정으로 돕지 못했지. 유진이는 내 말을 곱씹으며 잠시 멈췄다. 전 항상 엄마를 사랑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엄마를 나쁘게 대했던 순간에도요. 알아.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넌 나를 존중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던 것 같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민준이는 우리가 처음 대치한 지 3주 후에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아내 없이 이전에 취했던 방어적인 태도 없이 혼자 왔다. 유진이 부티크 일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그가 커피 한 잔을 받으며 말했다. 노력하고 있단다. 나는 확인했다. 넌 어떠니, 민준아? 그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해서 엄마의 최후 통첩이 저한테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제가 유진이처럼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외부 자본 투입에 의존하는 대신 제 회사를 자립 가능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는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제가 제 어머니를 거의 모른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항상 재정적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분 말고 엄마는 어떤 분이세요? 그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나는 많은 사람이야, 민준아. 교수이자 예술가이자 친구이자 37에 남편과 사별한 후 자신의 힘을 발견한 여자. 역사와 문학 그리고 동틀녘의 긴 산책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분을 더 잘 알고 싶어요. 그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었다. 6개월 동안 확고한 선을 유지해야 하는 해경의 시험은 절반쯤 지났을 때 그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녀는 서울 최고의 병원에 입원했고 거의 한 병동 전체가 그녀의 편의를 위해 예약되었다. 나는 매일 그녀를 방문하며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녀가 쇠약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몸은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정신은 언제나처럼 날카로웠다. 유진이랑은 어떻게 돼가? 어느 힘든 오후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놀랍게도 잘 돼가.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부티크가 안정되기 시작했어. 더 작은 공간으로 옮겨서 임대료를 줄였고 공급업체와 재협상했지. 예산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혜경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민준이는 내가 이제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나한테 빌린 돈을 갚고 있어. 이제 원칙의 문제라고 하더군. 손주들은 아직 나랑 있지만 부모님을 정기적으로 만나
집은 더 평온해졌고 강서방은 더 가정적이 됐어. 그들은 조금씩 다시 쌓아가고 있어. 혜경은 남은 힘을 다해 내 손을 꽉 쥐었다. 넌 시험을 잘 치르고 있어. 더 이상 시험이나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나는 고백했다. 마침내 내 아이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에 관한 문제야. 그게 진짜 시험이었어. 혜경이 속삭였다. 언제나 그랬지. 혜경은 3주 후 조용한 일요일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고통 없이 잠든 사이에 바랐던 대로 떠났다. 나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그녀 곁에 있었다. 마지막까지 그녀의 손을 잡고 수십 년간의 진정한 우정에 대해 조용히 감사했다. 장례식은 예상대로 부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에게 걸맞게 성대하게 치러졌다. 사업가, 정치인, 사회 저명 인사들 모두가 조의를 표하기 위해 왔다. 그 권력과 영향력의 군중 속에서 나는 저 뒤쪽에 서 있는 유진이와 민준이를 발견했다. 둘 다 분명히 불편해 보였고 진정한 존경심보다는 의무감 때문에 참석한 듯했다. 유언장 낭독은 일주일 후 혜경의 오랜 변호사인 김영수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놀랍게도 모두가 초대되었다. 나, 유진이와 강혁, 민준이와 그의 아내, 심지어 내 10대 손주들까지. 시작하기 전에 김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말했다. 최혜경 회장님께서 이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사무실의 대형 화면에 혜경의 모습이 나타났다. 병으로 눈에 띄게 쇠약해졌음에도 그녀는 항상 특징이었던 위험 있는 자세와 날카로운 시선을 유지했다. 여러분이 이걸 보고 있다면 전 이미 이 세상을 떠났겠지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제 최종 결정을 밝히기 전에 모두가 그 이유를 이해했으면 합니다. 혜경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몇 달을 제 소중한 친구 박정숙의 가족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며 보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사람들이 그녀를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처럼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담각에서의 굴욕을 보았고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들었고 그녀의 감정과 성취에 대한 무관심을 목격했습니다. 유진이는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민준이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특히 너, 유진아. 혜경은 마치 그 순간 그녀를 볼 수 있다는 듯이 계속했다. 정수기가 딸처럼 받아들이고 사랑했던 아이가 자신의 양어머니를 계산된 잔인함으로 대하는 어른으로 변했더구나. 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녀를 깎아내리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 유진이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붉어졌다. 그리고 너, 민준아. 넌 그렇게 노골적으로 잔인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내 어머니의 관대함을 이용하려는 너의 무관심과 의지는 똑같이 비난받아 마땅해. 극적인 침묵 후 혜경이 미소 지었다. 그래서 저는 개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정수기에게 시험을 제안했지요. 6개월 동안 여러분과 명확한 선을 긋는 것. 만약 그녀가 성공하면 제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모든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정수가 내 소중한 친구. 혜경이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넌 시험을 우등으로 통과했고 너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되찾았어.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시선이 굳어졌다. 글쎄,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김 변호사가 영상을 끄고 서류를 집어들었다. 유언장은 매우 명확합니다. 최혜경 회장님의 전체 자산, 즉 약 600억 원으로 평가되는 기업, 투자 자산 및 부동산은 박정숙 여사님께 유증됩니다. 유진이는 들릴 듯 말 듯 숨을 헐떡였다. 민준이는 창백해졌다.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했다. 회장님께서는 각 가족 구성원을 위해 별도의 신탁기금을 설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 붙습니다. 그는 유진이에게로 돌아섰다. 서유진 씨에게는 5억 원의 신탁기금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본인이 선택한 비영리 단체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5년간 근무했음이 입증된 후에만 접근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박정숙 여사님의 돈은 일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진이가 분노하며 일어섰다. 말도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김민준 씨에게는 그는 계속했다. 비슷한 기금이 설정되었지만 소외 지역의 공립학교에서 3년간 교사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민준이는 입을 떡 벌렸다. 하지만 제 회사는 손주분들께는 김 변호사는 그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각각 넉넉한 교육 신탁기금이 지급되며 부모의 개입 없이만 18세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있던 강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다. 이강혁 씨는 서유진 씨의 사회봉사 기간 동안 함께 있거나 혹은 2억 원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혼란에 휩싸였다. 유진이는 비난을 퍼부었고 민준이는 불공평함에 대해 항의했다. 강혁은 자신의 선택지를 계산하는 듯 보였다. 오직 내 손주들만이 조용히 있었다. 아마도 부모님의 선택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사실에 은밀히 안도했을 것이다. 나는 차분하게 일어섰다. 그만. 놀랍게도 모두가 조용해졌다. 혜경이는 나에게 재산뿐만 아니라 이 조건들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남겼다. 나는 그들 각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권한을 사용할 것이다. 유진이는 즉시 회유적인 어조를 취했다. 엄마, 저희가 엄마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식당에서 있었던 일은 그냥 바보 같은 장난이었어요. 나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한 가지 변경사항이 있다. 너희가 각자의 봉사기간을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완료한다면 신탁기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소유가 된 재산의 일부 상속인으로 다시 복귀하게 될 것이다. 재정적 구원의 가능성에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나는 이제 강철 같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만약 유 원장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술수를 쓰거나 과거의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 제안마저도 철회될 것이다. 6개월 후 놀랍게도 유진이와 민준이 모두 조건을 받아들였다. 유진이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며 자신의 패션 감각을 이용해 10대들에게 바느질과 디자인을 가르쳤다. 민준이는 공립학교에서 수학과 컴퓨터 과학을 가르치며 자신이 가진 줄도 몰랐던 교육에 대한 재능을 발견했다. 강혁은 이미 망가진 결혼 생활보다 돈을 택해 이혼했다. 지훈이와 수아는 나의 부분적인 보호 아래서 잘 자라났고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만나 그들의 변화를 목격했다. 내 70번째 생일에 나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다. 유진이가 만든 사진 앨범으로 아이들과 함께한 그녀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간단한 메모가 있었다. 제가 되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도록 저를 밀어주셔서 감사해요. 교훈은 힘들었지만 필요했어요. 엄마와 혜경 이모님이 하신 일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랑과 새로 발견한 존경심을 담아 유진 올림. 창밖으로 내 정원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나는 세상을 떠난 친구를 기리며 조용히 잔을 들었다. 정말 대단했어, 혜경아. 나는 속삭였다. 한수이였어. 어쩌면 유진이의 앨범을 닫으며 생각했다. 진정한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변화일지도 모른다고. 혜경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보상뿐만 아니라 변화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과거가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교훈 위에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기회를. 때로는 가장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갖는 데 있다. 거의 모든 것을 잃고 600억 원을 얻고 나서야 나는 그 교훈을 배웠다.
하지만 결국 나는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마침내 존경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워가는 가족을.